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주정부가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를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는 기다림의 한 주일입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 판결이나 대선 후보 토론회가 가장 중요한 기다림입니다. 보스턴 글로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바이든 현 대통령에 대한 트래쉬 터킹이 오히려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도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30세 미만 젊은 유권자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볍게 누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값싼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합니다. 팬데믹 때 시작된 줌 미팅이 잦아지면서 미팅에 참여하지 않거나 카메라를 끄는 직원들도 늘어납니다. 뉴욕 지방검사가 친팔레스타인 시위 도중 학교 건물을 17시간 동안 점거한 학생 대부분을 기소하지 않자 논란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를 기소한 검사가 시위대를 기소하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사망자가 22명인 한국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은 세계 언론이 보도합니다. 한국이 강한 전기자동차 등의 필수적인 배터리 공장에서의 이 리튬을 만드는데 워낙 강하고 그런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며 미국에서도 비슷한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아마도 이번 한 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날마다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봐야 될 그럴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좀 전에 나온 뉴스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주정부가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를 금지할 수 있는가, 이게 위헌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기로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을 하기로 한 것은 연방대법원이 모든 케이스가 올라가면 다 받는 게 아니죠. 어떤 것은 그냥 설명 없이 기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안은 약간의 설명을 곁들여 우리가 판단할 내용은 아니다라면서 돌려보냅니다.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낸다든지.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을 판결을 심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테네시 주법에 대한 도전, 이게 연방 정부와 테네시 주법이 딱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테네시 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돕는 것도 금지하고 그리고 이제 성 정체성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목적으로 한 도움, 이것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방 법무부는 수정헌법 14조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수정헌법 14조는 평등보호조항입니다. 미성년자들을 무슨 성이라든가 모든 것에 상관없이 똑같이 보호해야 된다. 이런 그 조항이죠. 지금 미국에서 19개 주가 테네시 주와 비슷한 법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슈는 한국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테네시 주법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가운데서는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성 정체성을 아니 어떻게 그걸 치료까지 해주고 또 수술까지 해주느냐. 이건 어린아이들이 본인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가 저런가 할 때 오히려 태어난 성이 아닌 다른 성 쪽으로 가져가도록 그쪽으로 달려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19개 주가 테네시와 비슷한 이런 그 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성전환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겠죠. 그리고 그러한 그 치료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아이들, 그 자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태어날 때부터 어쩜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나서 그처럼 고통을 받다가 성전환까지 하게 되는 이런 그 청소년들에게는 너무나 그 심오한 의미라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지금 심의하는 게 아니라 연방대법원이 10월 달 새로운 회기가 시작될 때 심의를 한다. 이제 이게 지금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생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지금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특히 하나 중요한 것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많이 더우셨죠? 특별히 이제 동부 이쪽 지역에서 홍수가 나서 굉장히 큰 피해, 뭐 농장을 잃었다던가 또 집도 잃고 한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다행히 오늘도 로스앤젤레스 덥기는 하다고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더운 건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요. 볼티모어 같은데 뭐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하잖아요. 100도가 넘어서 이 시점에. 그건 이제 뭐 1980년대 이후의 최고 기록이라고 하는데, 체감 기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높았겠습니까? 나아진답니다. 동부에서도 또 약간 중부 쪽으로 와서 로스앤젤레스 이쪽도 며칠 지나면은 괜찮다고 하니까 이건 이제 조금 참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연방 대법원이 낙태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1974년 이후에 낙태가 거의 자유가 됐다가 이걸 이제 주정부가 알아서 하세요 하고 주정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반대의 법, 낙태에 반대하는 법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법을 쭉 만들어서 낙태를 어렵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줄어들지 않고 대부분이 이제 낙태가 합법인 주로 가서 낙태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 낙태약을 써서 낙태 시술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낙태약은 지금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연방 대법원이 특별한 케이스에 산모가 건강이 위험할 때 낙태를 하는 것이 합헌인가 위헌인가, 낙태가 불법인 주에서 여기에 대한 지금 판결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로 앤 웨이드라는 낙태권을 쫙 그 보장한 그 법안을 반대로 돌려놓은 지 이번 주가 2년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여성인 그 카멜라 해리스 주지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메릴랜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이제 선거 캠페인 홍보를 하겠죠.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온 비디오를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11월 선거에서 당선되면 이제는 이 낙태 이런 것을 거의 불법화하는 게 많은 그런 주를 반 정도는 만들어 놨으니까, 이회에는 이제 인공수정이라든가 피임에 대해서도 막는다 이런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선거 캠페인 그 비디오를 발표를 했습니다. 낙태 금지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처음에는 낙태는 주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뭐 전국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여러 연방 법을 만든다던가 하는 것은 안 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가, 또 지난 주말에는 이 낙태를 거의 불법화하도록 획기적인 판결을 내려준 연방 대법원의 그 판결을 지지한다 하는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낙태에 대해서 꼭 또 완전히 그 플로리다라든가 텍사스 주처럼 강하게 낙태는 안 돼 하는 또 이런 입장도 아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오늘도 열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화요일인 내일은 대선 이외에 아직도 남아있는 예비선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4개 주인데 콜로라도, 뉴욕, 사우스캐롤라이나, 또 유타주,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결선이고요. 유타주에서 선거가 있는데 특히 콜로라도주 특별선거가 중요합니다. 3월 달에 사임을 한 켄 버크라는 이제 그런 그 켄 버크 공화당의 하원 의원인데, 이 공화당 하원 의원 굉장히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공화당과 많이 부딪혔습니다. 굉장히 충돌한 보수 강경주의자. 의회가 더는 이제는 말도 않는 말들만 하느라고 바빠졌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그의 남은 임기를 딱 그 누군가가 가져가는 건데, 여기에 이제 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요일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제일 그 눈여겨보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미국은 국민 한 사람만 다른 나라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던가 하면은 그 국가가 대통령이 최우선 문제로 이걸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어떤 때는 공개적으로 어떤 때는 뒤에서
심지어는 그 국가의 한 사람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것을 줘가면서까지 그게 바로 수요일에 있는 에반 게르슈고비치라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의 재판이 모스크바에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23년도에 이제 모스크바로 취재를 하러 갔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한창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사람이 뭐 취재를 하러 간 것이고 취재를 했다 하는 것이지만 러시아에서는 스파이다.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한 기밀을 빼가기 위해서 러시아에 온 그 스파이다라고 스파이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32살입니다. 이 저널리스트가. 최고 만약에 유죄형을 받는다면 한 2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하거든요. 러시아의 경우는 법정이 푸틴 맘대로이기 때문에 일단 20년 징역형을 해놓고 미국과 뒷거래를 할지 who knows 아무도 알 수 없고 미국에서는 이제 수요일에 다시 한번 월스트리트저널 그 기자의 러시아에서의 재판 눈여겨볼 겁니다. 목요일에 있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금요일은 이제 한마디면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세계는 지켜볼 선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즘 선거하면 미국과 유럽의 아주 그 극우파가 많이 힘을 얻는 이런 선거만을 생각하지만 너무 뉴스가 많아서 그게 벌써 그렇게 됐어? 하고 잊으셨을 텐데 지난달이었던가요? 지난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사고 나고 얼마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이란의 규정이 있으니까. 이란 대통령 선거가 금요일에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아주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그 대통령 전용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구소련 시대에 그야말로 터벅터벅한 그런 헬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서 대통령만 숨진 게 아니라 장관도 숨졌고 그것도 어쩌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뒤에서 자신의 아들을 또 대통령으로 만들고 최고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내용은 영원히 풀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헬기가 굉장히 그 기후가 나쁠 때 추락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있는 선거기 때문에 누가 여기서 대통령이 되는가 뭐 여러 사람이 나왔죠.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이란 같은 나라를 이럴 때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게 이란은 대통령 후보가 나와도 대통령 그 가디안 카운슬이라는 이 위원회가 6명이 있는데 이 6명이 승인을 해야지만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80명 후보 가운데서 12명이 이제 뭐 아무튼 뭐 추려지고 해서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몇 명이 됐는데 그 몇 명 가운데 여성들도 뭐 몇 명, 4명인가 있었는데 한 명도 후보에 오르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란의 선거가 금요일에 있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요일에 있는 대통령 후보 토론회입니다. 다른 해의 대통령 선거 해 같았으면 대통령 후보들이 토론을 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보세요? 물론 대통령 후보 토론회니까 보통 이제 3번을 하고 이번은 2번은 결정이 됐고요. 그럴 때 첫 번째는 시청률이 높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 사람들이 별로 안 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도 다 끝까지 안 봐요. 이번에도 90분인데 저 같은 사람이야 90분을 보고 또 돌려보고 하겠지만 많은 분들은 시간도 없으시고 어차피 뉴스에서 해줄 텐데 다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와 바이든 이건 역사적으로 또 새로운 거거든요.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겨루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서 토론을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이제 유죄 판결을 뉴욕에서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에게 돈을 준 것에 대해서 판결을 받고 나서 쭉 선거 유세를 하는데 선거 유세를 하면서 너무 많은 말들을 했어요. 너무 많은 말들을 한 뒤에 있는 CNN이 이번에 그 주도하는 토론회고요. 제이크 테퍼는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많이 그 격돌을 했었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데나 베쉬, 이스라엘 하마스에 관한
질문이 저는 관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데나 베이시가 주이시로서 굉장히 친이스라엘적인,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성향에 따라 나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하고, 애틀란타, 그러니까 CNN 본사가 있는 곳이죠. 거기서 청중 없이, 그리고 한 사람이 발언할 때 마이크를 끕니다.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 말할 때마다 끼어들어서 결국은 이 진행이 되지 않았던, 이제 그랬기 때문에 룰을 그렇게 정했고, 트럼프도 이번에는 지난번에 내가 좀 너무하긴 했지 하면서 이 룰에 어그리를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 6시에 이제 후보 토론이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나는 후보를 이미 정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러나 전당대회 때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위스콘신주의 밀와키에서 열립니다. 거기서 발표를 한다고 했고, 그리고 또 워싱턴에서 열리는 아주 보수적인 종교 연합체의 그런 미팅에서는, 이 격투기를 말이야, 이민자들끼리 격투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민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딱 붙여보면 이민자들이 이길 수도 있을걸? 그만큼 폭력에 대해서 폭력과 이민자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거죠. 그런 얘기도 했고, 칼 로브라는 아들 부시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은 확실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에게 13만 달러를 주고 이걸 이제 사업상으로 거짓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 트럼프의 지지율은 무당파 측에서 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대해서도 이번 주 안에 아마 발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봐야지 되는 거고, 이 면책 특권이라는 것은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의 변호인 측에는 대통령은 다 면책 특권이 있다. 그러면 특별검사는 아니지. 현직 대통령일 때만 면책 특권이 있는 거지 전직 대통령은 면책 특권이 없어. 의사당 폭동 사건 때 한창 탄핵 재판이 있을 때 트럼프의 변호팀들이 했었던 얘기가 그거잖아.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면 법적으로 심판받으면 되는데 구태여 지금 탄핵시킬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얘기하지 않았는가. 지금이 그때다. 현이 아니라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없다. 이렇게 기소한 특별검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변호팀에서는 아니야. 대통령은 어, 그 정치 라이벌을 암살을 하라고 암살 지시를 명령했어도 면책 특권이 계속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연방 대법원이 어쩌면 목요일에 토론하기 전에 판결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모든 것들 다 뒤로 가고 바로 그 토론에서 그 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 오히려 바이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건 뭐 악시오스라든가 아니면 오늘 신문 일면에 보스턴 글로브가 얘기한 것이라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상황이 과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합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대통령 토론, 후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토론 잘하는 사람이 또 토론에 이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평소에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은 버락 오바마 같은 사람이 정말 토론을 수려하게 의미도 있으면서 아주 그냥 딱 현실감 있게 잘하는데도 첫 번째 토론에서 못했거든요. 밀려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에 만회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을 잘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막 팩트 체크를 해나가겠죠. 토론하는 도중에 팩트 체크를 하다가 팩트 체크를 도저히 못하는 이런 상황이 또 올지, 아니면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거짓말 같은 것은 하지 않으면서 토론을 할지, 거기에 따라서 토론을 누가 더 잘했느냐가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처럼 너무나 사람들이 트럼프도 싫고 바이든도 싫다 할 때는 한번 토론을 보고 그 인상만으로 쭉 11월 달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너무 두 사람 다 싫은데 토론을 보고 약간의 마음이 바뀌는 이런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목요일에 있을 첫 번째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무척 중요하고 역사적인 날이 될 겁니다.
잠시 뒤에 오늘 이제 주요 신문 네, 일면의 탑 뉴스. 야, 보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먼저 겪었던 일을요. 다른 지역 보니까 휴스턴 크로니클 같은데 USA 투데이 보니까 다른 곳들도 겪고 있고 저는 보스턴 글로브의 일면이 좀 관심이 갔고요. 금요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것에 대한 후속 기사와도 같은 것이 또 오늘 뉴욕타임즈 일면에 실렸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먼저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 그 일면을 보면은요. 중고차, 요즘 뭐 새 차 너무 비싸서 중고차 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중고차에 위조 에어백이 사용되는 게 완전히 그 추세가 돼 갔다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베이 같은 데서 위조, 가짜죠. 가짜 이 에어백을 많이 파는데 지난 1년 동안 최소한 5명이 이 가짜 에어백 때문에 숨지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는요, 이 자동차 사고가 났고 에어백이 터졌는데 에어백이 폭발했는데 가짜 에어백이었습니다. 두 자녀의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되죠? 목이 아무튼 이거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따로따로 절단 이렇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짜 에어백을 사용하는 경우를 여러 차례 이제 체포를 했지만 이게 판매자를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경찰도 인정을 한답니다. 아니 여기저기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떠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드시 중고 자동차를 파시는 그 리세일러에게 승인된 그런 곳에서만 에어백을 구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고 자동차 딜러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가셔야지 되는 거죠. 믿고 갈 수 있는 곳에 가야지 되는 거죠. 이렇게 싸다고 이베이 같은 데서 가짜 에어백을 달아서 싸니까 그렇게 해서 파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아마 모든 그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겁니다. 병원 비용이 너무 높아지니까 기업이 보험료를 감당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보험료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주기 위해서는 몇 명 정도는 감원해야지 되겠구나. 이런 회사들도 많다는 내용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렸고요. 이게 모든 것이 다 물가가 상승하니까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정도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보고 저는 이 일면이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한 적어도 캘리포니아주 어디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진에 캘리포니아주에 지금 무슨 뭐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날씨 더워서. 그런데 아니었어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일면이 캘리포니아주가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과 레바논에서 산불이 점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캘리포니아나 미국의 각 지역에서 산불이 일어나는 것은 뭐 인간 재해를 포함한 기후 변화로 인한 무슨 뭐 가뭄과 뜨거운 날씨 이런 것들이 많이 요인이 되는데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다르네요. 이거 이스라엘에서 폭발물을 터뜨리잖아요.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이 산불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쪽의 산불은 항공기에서 폭탄을 터뜨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을 한답니다. 게다 대고 그쪽도 이쪽과 마찬가지로 세계 공통적으로 지금 있는 가뭄이라든가 폭염이 있어서 소방관들이 아무리 끊임없이 화재를 진압하려고 해도 이때는 그대로 말 그대로 사투를 벌인다 하는 그런 정도. 완전히 풀은 안 보이고요. 돌만 보이네요. 그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일면에 실렸고요. 전쟁이 또 이거는 더 가속화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와 전쟁을 치를 경우는 헤즈볼라는 더 남쪽의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보다 훨씬 그 전쟁 실력도 좋고 그리고 무기도 하마스가 갖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것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만약에 이 둘이 지금 붙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붙게 되면은 그 밖에 전쟁 직접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피해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기사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보면은요. 캘리포니아주가 하도 지금 더워지니까 패스트푸드 직원을 위해서 새로운 이제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 너무 더워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온도가 그 실내 온도가 87도 막 열이 있으니까요. 불이 있으니까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그 패스트푸드 그 고용주가 뭔가 그곳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해야지 된답니다. 왜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는 어느 정도까지 덥지? 6월이면 대체로 이 정도, 7월이면 이 정도. 거기에 맞는 어떤 플랜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이번에 폭염 때에 일주일 내내 폭염이었잖아요. 뭐 뉴욕이라든가 뉴욕이 특히 뭐 어떤 그 주지사가 특별한 법안에 서명을 하려고 하던데 교실이 뭐 어디 동부 지역도 이때쯤 춥고 늘 너무 덥지 않은 그런 맞바람이 있으면 괜찮은 그런 학교에는 에어컨이 없는데 에어컨이 없어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없었던 건데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수업을 일찍 중단한다던가 학기를 일찍 끝낸다던가 방과 후 프로그램은 아예 없고요. 여름 뭐 썸머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다 스케줄 바꾸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기온이 올라가서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 인도어에서 뭔가 그 세팅 모니터도 하고 다 건강 문제니까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휴스턴 크로니클과 제가 USA 투데이를 보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보험을 지금 다시 갱신하지 못해서 무척 어려워하시는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텍사스주도 마찬가지예요. 기후변화,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너무 오래 가고 강도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뭐 어스틴, 텍사스 요즘 뭐 어스틴 저쪽 북쪽으로 뭐 테일러, 삼성 들어가는 그런 테일러까지도 한국 분들 조금씩 퍼져갈 텐데 foremost insurance 캘리포니아주는 딱 하면 어디 한인 그 인슈런스도 어디 포함 이게 딱 있는데 그 텍사스의 그 foremost insurance가 폭염, 홍수를 포함해서 이제 이런 그 보상 범위를 굉장히 줄인답니다. 아예 캘리포니아주는 안 들어준다니까요.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일면에 그 내용이 제일 위에 주택보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보험 자꾸만 스케일링 그 백한다. 심지어는 이제 뭐 나무 같은 것도 쓰러지고 폭염뿐만이 아니라 나무가 쓰러지면서 거대한 나무가 막 지붕을 덮쳐서 온갖 그 사고를 내고 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파머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그 디제스터 지역에서 뭔가 보상 범위를 줄여가는 것을 보도를 합니다. USA 투데이도 일면에 USA 투데이는 막 물에 잠겼어요. 완전히 2층 집이 1층의 3분의 1 정도까지는 잠겨 있는데 그러니까는 당연히 캘리포니아주에서 겪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5년 사이에 보험이 없는 그런 그 주택들 2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거 보험 갱신하실 분들은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제가 저희 라디오 서울 보도에서도 웬만하면 비싸다고 안 들고 하지 말고 들어준다고 하면 눈 딱 감고 들어라라고 얘기하는 저희 그 라디오 서울 보도국의 보도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그 뉴욕타임즈를 보면은 하나는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에서 메타, 특히 인스타그램이 13살 된 그런 미성년자인데도 자꾸만 그 성적인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폭력적인 것 그런 것들이 인성을 어떻게 가꾸겠습니까? 아직 정말 여린 그러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과 연결된 건데 각 주의 그 총무처장 아니 총무처가 아니라 검찰총장, 법무장관이라고 많이 번역들 하죠. 법무장관들이 메타를 상대로 소송들을 엄청 한다는 겁니다. 45개 주의 이 법무장관들과 컬럼비아 그 디스트릭 이곳에서 지금 합동 소송도 하고 따로도 하고 12건 이상의 소송을 메타에 하는데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컨텐츠 그리고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여기에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는데 이걸 충분히 걸러내지 않고 충분히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메타의 주장과는 달리. 그리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어린 나이에 뭐 성적인 컨텐츠 이런 것에 중독될 수가 있죠. 괴롭힘?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괴롭힘이요.
요즘 선거철에 괴롭힘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괴롭힘이 저는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왜냐면 어린아이들도 보잖아요. 그런데 이 괴롭힘 이런 걸 보면은 보고 '아이 그냥 나 성인이니까.' 웃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특히 이 마크 저커버그의 이 메타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그게 모방이 나오잖아요. 모방이 나오고 모방은 행동이죠. 행동이 나오고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되기도 하고 사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검찰총장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메타를 상대로 고소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 고소를 하는데 보니까 이런 것을 하네요. 1990년대는 정부가 지금은 이제 담배 피우면 좀 눈치 보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90년대 빌 클린턴 시대에 뭐 "담배도 마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큰 그 담배 회사를 막 그 고소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그 접근 방식으로 그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어린이들이 더 나쁜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도록 고소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일면인데요. 그 뉴욕타임즈 일면인데 뭐라고 하면 올드 패션드 구식 이너 서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굉장히 그 광범위한 팀이 있답니다. 뭐 소수 인종 뭐 사람도 있고 그 캠페인 팀에 다양하게 뭔가를 포용하려고 하고 하는데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딱 3명의 이너 서클이 있어서 이 3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62세, 65세, 85세. 일반인들에게는 뭐 그다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무슨 뭐 정치인들 사이에선 잘 알려져. 근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이잖아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죠. 62세, 65세, 85세 각각 다른 역할을 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론조사와 나에 대한 평판이 어떠냐 하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백악관에 들어가서 또 다른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딱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수십 년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해왔던 사람이다. 이런 그 3사람의 사진과 함께 뉴욕타임스가 일면에 실었고요. 자, 보스턴 글로브의 오늘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스턴 글로브가 트럼프의 쓰레기 발언이 바이든에게 도움이 된다. 쓰레기 발언을 한다고 해서 꼭 뭐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쓰레기 같은 말만 한단 말이야. 뭐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트래시 터킹이라는 게 뭐 잘 쓰면은 전략적으로 좋게 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좋게 훌륭하게 한 말, 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이런 멋진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트래시 터킹 하면은 상대를 아주 그냥 아주 나 상대를 후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는 반대로 나를 굉장히 과시하기 위해서 안 해도 될 말인데 하는 거. 안 해도 돼. 어떻게 꼭 해도 될 말만 하겠습니까? 그럼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안 해도 될 말이긴 하지만 뭔가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면은 좋은데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나치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무대를 그렇게 만들어서 바이든에게 좋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토론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낮춰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은 최악의 토론자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저렇게 토론을 못하는 사람이 없어. 이런 식으로. 의도하지 않게 바이든에게 이점이 되고 있다. 이번 주 목요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캠페인에서 사실은 처음에 지지자들에게 막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뭐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걸 진짜로 믿어? 그냥 하는 거잖아 라고 했고 엔터테이닝 하고 했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그 재밌어 해서 보려고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에 가고는 했는데 가서 와서 보면 지난번에 간 것과 똑같은 말을 하면 사람들 재미없을 테고 그리고 지난번보다 더 강하게 말을 해야지 재미있지 않겠어요? 그게 점점 강도가 심해지다 보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지난 주말부터는 바이든 대통령 뭐 토론하는 밤에 약물을 뒤집어 쓰고 나올 거야. 그리고 무슨 허구의 살인범 무슨 뭐
한니발 레터 누구냐면 그 양들의 침묵 있죠. 조디 포스터 나왔고 앤서니 홉킨스 나왔던 거기서의 조디 포스터 그 좋은 사람이야. 바이든은 나빠. 한참 욕하다가 한니발 레터는 좋은 사람이야.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맥락이 맞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무슨 뭐 위스콘신의 밀와키가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건데 거기는 완전히 정말 아주 끔찍한 곳이야라고 얘기하다가 또 뭔가를 수습해 보려니까 아니야. 거기는 좋아. 거기는 좋고 상어가 안 나오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얘기. 그러면서 여전히 위스콘신에서 2020년도에 내가 이겼어. 졌거든요. 2만 몇천 표 차이로 졌는데 이겼다고 하고 워싱턴 뭐 신앙과 자유 코얼리션 여기서는 이민자들끼리 열심히 치고받게 해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항상 과장을 넘어서 이제는 분노, 음모, 모호하고 광범위한 계획을 막 섞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날이 갈수록 기괴해지고 저속해지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바이든 캠프에서는 트럼프의 이 같은 폭언과 선동적인 말 이런 것을 계속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 측에서는 아유 트럼프는 너무 천재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하는 말을 이 엘리트 언론들이나 바이든 측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부는 전략적이겠죠. 그러나 일부는 사람들의 이제 주의를 끌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나가다가 어떤 땐 횡설수설하다가 뭐 이런 도널드 트럼프의 수사학적인 천재 이런 제목의 책을 쓰신 분이에요. 텍사스의 A&M 대학교의 제니퍼 메르시에 교수가 트럼프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연설하다가 maybe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청중이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청중이 지루해하는 것 같아. 그 간파력이 빠르니까 그럴 때 주제를 바꾸면서 그러는 것. 아니면 어쩌면 오랜 동안 한 가지 주제를 논리적으로 집중해서 풀어나가는 능력이 없는지도 모르지.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1차 그 선거에서는 1차, 2차 때까지는 트럼프에게 유리했지만 이번에 특히 목요일에 있을 토론에서는 꼭 유리하진 않다 하는 그게 이제 보스턴 글로브의 오늘 일면 탑 뉴스고요. 보스턴 글로브와 비슷하게 오늘 악시오스도 그와 같은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와 연관돼서 오늘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내용 집에 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들려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예, 나스닥은 많이 내려가고 다우지수는 많이 올라가네요. 나스닥은 특히 이제 그 엔비디아가 엄청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이 올라가서 뭔가 차익 내가 이득을 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판 것도 많은 것 같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값싼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치를 발표를 하는데 오늘 이제 재무장관이 발표를 한답니다. 발표하기 전에 약간의 그 내용을 그 언론에 전했는데 주택 모기지 또 모기지는 이자율 때문에 렌트비 얼마나 올라갔어요. 5월 달에도 주택 가격이 최고치 기록했잖아요. 지난주에 나왔죠. 그래서 중간값이 41만 9,300달러라니 야, 정말 지난해보다 6%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인구에 따른 수요와 공급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구 통계의 변화로 인해서 2000년대 이후에 주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답니다. 그런데 공급은 지금 뭐 건축 자재도 비싸지고 해서 오히려 전보다 많이 못 짓고 있잖아요. 당연히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자율도 높으니까 사람들이 팔려고 내놓지 않으니까. 올해 뭐 이자율 한 번만 내린다고도 하고요. 9월이냐 11월이냐 9월이냐 11월이냐는 선거 전이냐 선거 후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고 하니까 오늘 이제 제넷 옐런 그 재무장관이 발표를 할 기본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3년 동안 추가로 1억 달러를 지원한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그 융자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연방주택대출은행의 프로그램을 이제 늘려간다. 특히 이거는 비싼 주택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 캐시로 집 사는 사람들도 많고 20% 다운페이에서 집 사기는 너무 어렵다고 하잖아요. 적어도 뭐 35% 정도는 하고 80% 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우 집값도 그렇게 비싸졌는데 돈도 많아졌나 봐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까 싼 집에 대해서 이렇게 연방 정부가
대출을 늘리도록 아무튼 입장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 주택의 세금 공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줄 수 있는 그 혜택은 다 준다고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 돈 문제는 다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특징이 다른데 주택 개발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떤 그 규제를 하지 말아라. 규제를 너무 많이 하면 집을 지어봤자 뭐 규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남는 게 없으니까 또 집을 안 짓잖아요. 개인이 돈이 너무 많아서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짓는 사람을 빼고는 그래서 법적인 장벽을 제거하라. 의회도 뭐 어떤 그 싼 주택을 사는 사람들 세금 감면하라. 연방 정부는 나름대로 어떤 융자금을 늘리겠다 하는 게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심각하게 보고 열심히 봤었는데 여러분들께는 간단히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 지금 22분이 사망하셨고 한국에서요. 그러니까 화성 경기도죠. 뭐 서울에서 그다지 멀지 않잖아요. 거기서 일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18분이 중국에서 온 이민 노동자죠. 라오스계 1명, 2명은 한국 분이셨는데 2명 지금 병원에 입원했고 6명 약간 부상 입었고 실종자 1분 찾고 있고 하는데 102명이 일하고 있는 공장인데요. 공장 2층인데 출구도 열려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리튬이 딱 불이 붙어서 폭발이 팍팍팍팍 연속적으로 있고 나서는 그 유독성 가스 다른 물질 때문에 결국은 대응할 시간이 없어서 문이 열린 출구가 있어도 못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35,000개 리튬 배터리 셀 중에 일부에 불이 붙어서 연속적으로 폭발한 건데 이게 한국이 지금 굉장히 강한 산업 분야잖아요. 그런 점에서 세계에서 뭐 미국 매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세계 매체도 보도를 하는데 또 전기 자동차라든가 요즘 많은 곳에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또 이런 그 작은 사고들이 있답니다.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사고고요. 더군다나 진압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렸는데 뭐 소방차 같은 거 다 들어갈 수 있는 도로였어요. 그런데도 왜냐하면 리튬이 물과 결합을 하면 이게 또 강하게 반응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젖지 않은 모래로 이걸 전부 진압을 했어야지 된다는 것이고 아직도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조금은 더 조심을 해야지 된다고 하고요. 이런 때 세계가 이런 것을 보도를 하면서 한국이 화재가 참 많다. 2018년도에 대부분 노인 환자인 50명이 계셨던 스프링클러도 없는 병원 화재로 그런 분들이 사망을 했다. 2017년도에도 무슨 뭐 목욕탕 짐 화재로 29명이 숨졌다 등등 뭐 이런 내용들까지 함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서 여론조사 하나를 말씀 안 드렸네요. CBS와 YouGov 영국의 공동 여론조사 했더니 젊은이들 30세 미만 유권자 사이에서 61%가 바이든 대통령 지지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38%, 23% 차이면 좀 여유 있는 편입니다. 보통 젊은이들은 낙태, 기후변화, 인종, 다양성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것도 넘버원이 낙태입니다. 57%, 54%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52% 인종과 다양성. 30세 이상은요. 30세 미만은 57%가 낙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했는데 30세 이상은 반 정도가 낙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요. 37%가 기후변화, 36% 인종과 다양성. 특히 18살에서 29살 사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뭐 학자금 탕감하는 거 굉장히 지지하는 거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72%, 반대가 28%. 등록된 유권자들이 두 사람 다 젊은이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26%가 바이든은 이해해요. 20%가 트럼프를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요. 투표할 뜻이 별로 없습니다. 투표할 뜻이 지금 물어봤더니 66% 투표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65세 이상은 94%가 투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2,4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오차 범위는 2.8%포인트입니다.
엘빈 블랙이라는 맨하탄 지방 검사가 주말에 야단을 많이 맞았고 오늘 이제 뉴욕타임스가 이 내용을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컬럼비아 대학교 해밀턴 홀에서 친팔레스타인계 학생들이 이제 그 홀을 점거를 하고 17시간 경찰과 대치하다가 경찰이 와서 아주 좀 잔혹한 방법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다 끌어내고 했는데 4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31명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검사실에서 대변인이 얘기를 하기를 무단 침입과 경범죄 이외에 다른 형사 혐의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비디오 같은 것들도 한정이 돼 있고 하면서 그리고 그날 시리 칼리지의 학생과 직원 22명도 기소됐거든요. 그 기소도 거의 이제 그 가운데 22명 가운데 9명은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물론 경찰에 대한 폭행을 했다던가 심각한 범죄와 관련된 그런 그 학생이나 교직원은 기소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뉴욕은 이제 시위에서 기소하는 케이스가 사실 좀 드물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검사가 아니고 지난번 검사도 2011년도 블루클린 다리에서 체포된 732명 가운데서 680명 기소를 기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슨 뭐 블랙 라이브스 매러 시위 도중에 5,000건 기소 케이스도 뭐 거의 이제 그 전 검사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엘빈 블랙이라는 맨하탄 지방 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해서 스토미 데니엘스 케이스로 기소를 해서 이긴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를 기소하는 것이 나의 무슨 내가 트럼프를 가장 잘 기소할 수 있어 공약하고 나서 검사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컬럼비아 대학교 또 그 시리 칼리지의 시위대 대부분이 학생이잖아요. 이 학생들이 폭탄 던진 것도 아니고 총을 쏜 것도 아니고 강도질한 것도 아니고 마약 거래를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굶주리고 숨져가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휴전하라 하는 시위였는데 그걸 기소를 해야지 되는가 중범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팬데믹 때는 줌 미팅 많았는데 지금도 줌 미팅 많은데 하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화면은 꺼놓고 보이스로만 하거나 아예 나가서 줌 미팅의 파워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